19세기 중국에서는요, 나라 밖으로 나가는 게 글쎄 범죄였습니다. 근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넜단 말이죠. 오늘 볼 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그냥 범죄, 인신매매에 불과했던 게 합법적인 이민제도로 탈바꿈하게 됐는지, 그 아주 극적인 순간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수치를 한번 보시죠.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19세기 중반 불법 이민하면 그냥 광저우였습니다. 완전 중심지였죠. 다른 항구인 샤먼이랑 비교해보면 와, 거의 4배나 많은 사람들이 광저우를 통해서 팔려나간 겁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광저우가 당시 범죄 조직들의 핵심 활동 무대였다는 걸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자발적인 이민이 아니었어요. 전혀요. 우리가 쿨리 무역이라고 부르는 아주 잔혹한 시스템이었는데 간단히 말해서 뭐냐? 그냥 사람을 납치하고 사기쳐서 사고 파는 말 그대로 인신매매였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나라에서는 법으로 절대 해외로 나가지 마 이렇게 막아놨는데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가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이 불법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범죄 조직들 손에 넘어가 버린 거죠. 아주 그냥 멍석을 깔아준 셈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불법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여기서 또 한 번의 역설이 등장하는데요. 그 계기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외국 군대가 광저우를 점령해버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영국이랑 프랑스가 광저우를 딱 점령하고 나니까 되게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일종의 정치적인 공백 상태라고 할까요? 중국 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외국 통치도 아닌 애매한 상태. 이런 혼란 속에서 그동안은 그냥 덮어두고 쉬쉬했던 이민 문제가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된 겁니다. 당시 광저우 길거리는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돼지새끼 상인이라고 불리던 납치꾼들이 그냥 대낮에 거리를 막 돌아다녔다고 해요.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것 자체를 무서워했을까요? 납치당하는 게 거의 일상이었다는 거죠. 끔찍하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노순광이라는 지방 관리인데요. 이 사람이 이 난장판을 보고는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정면으로 이 문제에 부딪혀 보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보통 배짱이 아니면 못할 일이었어요. 왜냐면 이건 중앙정부, 그러니까 저 멀리 베이징에 있는 황제의 허락도 없이 아예 국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독자적으로 이 불법 거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정말 엄청난 도박이었죠. 그럼 노순광이 만든 시스템이 뭐였냐? 아주 간단하면서도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납치나 사기 같은 강제적인 방식을 투명하고 확인 가능한 동의 절차로 바꾸자. 자, 보세요. 첫째, 아무 데서나 사람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정부가 허가한 초공소라는 곳에서만 모집합니다. 둘째, 관리들이 계약서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읽어주고 설명해줘요. 셋째, 심지어 설명을 다 듣고 나서 4일 동안 생각해보고 나 안 갈래요 할 수 있는 일종의 쿨링오프 기간까지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에 타기 직종에도 관리가 직접 와서 본인 의사가 맞는지 최종 확인까지 했고요. 모든 과정의 핵심은 딱 하나. 이 사람이 정말 자기 발로 가는 게 맞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였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의 과거 방식은 그냥 범죄 그 자체잖아요. 납치, 사기, 비밀 모집. 근데 오른쪽의 새로운 방식을 보세요. 모든 걸 양지로 끌어낸 겁니다. 어두운 뒷골목에서 벌어지던 범죄를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공적인 절차로 바꾸려는 아주 명확한 시도였던 거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지방 관리가 시작한 이 파격적인 실험이요, 순식간에 나라 전체의 공식 정책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불과 10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중국인의 해외 이주가 아예 합법화되면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금지령이 그냥 끝나버린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법 위반이다라고 욕먹던 그 지방 규정이 하루아침에 중국 전체의 국가 정책 모델이 된 겁니다. 정말 드라마틱하죠. 그럼 이 법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이 새로운 합법 시스템 안에서도 착취는 여전히 계속됐어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긴 건 맞습니다. 이제는 납치범들을 심지어 외국인들까지도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감시가 항구를 넘어 배 안에까지 미치게 됐죠. 무엇보다 합법적인 이민과 불법 인신매매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대를 끝내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 학대와 싸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생긴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합법화가 됐다고 해서 불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스템이 딱 둘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중국과 조약을 맺은 나라들로는 방금 본 것처럼 합법적이고 관리 감독을 받는 이민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조약을 맺지 않은 남미 같은 곳으로는요. 마카오를 통해서 예전과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악랄한 불법 쿨링 무역이 계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 양지로 나온 합법 시장과 더 깊은 음지로 숨어버린 불법 시장, 이렇게 나뉘어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걸 보고 나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법은 정말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막을 수 없는 이 착취적인 시스템에 그냥 합법이라는 도장만 찍어줘서 공식화해 준 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